자,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을 하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신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 환경 현황과 발전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재인 정부 첫 해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맡아서 하고 있는 포항공대 물리학과 염한웅입니다. 물리학자고요. 현장의 과학자이지만 과학기술 정책에 관여하여 지난 4년간 일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직접 뵙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과학기 실종된 과학기술 정책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일단 원칙적으로 굉장히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제가 사실 사전 질문지로 보내주신 그 질문들을 쭉 봤는데 우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공유되는 버텀 라인에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그 질문지를 주신 내용들을 보면 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여져서 우선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과학에 대한 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정부, 정권 그리고 정치와 관계없는 과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세 가지와 관계없는 과학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현대의 과학에 대한 또 현대의 과학이 발전해온 그 역사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그 정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고요. 이 구조를 만든 것은 이제 냉전 시대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는 주체인 정부와 정권 또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정치와 관계없는 과학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은 교과서, 과학기술 정책의 교과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이해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이 정치, 정부, 정권과 분리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에 돈을 대는 것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내 돈을 대서 제가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과학을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사람들, 납세자, 국민들이 원하는 과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하는가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치, 정권과 관계없는 과학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현대 과학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그 기본 구조를 너무나 무시하고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상이 존재했던 국가는 지구상에 없고요.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위 미국의 그 NSF 체제라는 것이 소위 부시 레포트라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냉전 시기에 소비에트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냉전 시대가 오랫동안 동일한 구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된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과학기술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라는 나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대통령, 정권, 정치, 선거와 관계없는 일관된 어떤 과학기라는 것이 있고 과학기술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누가 과학기술에 돈을 대고 과학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그 구조를 너무나 무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 정치적인 동력이 어떻게 잘
조화되어야 되는가, 국가의 운영과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 주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현재의 그 과학기술, 많은 분들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행정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좀 데이터가 난삽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가 쭉 변천해 왔는데, 보고 싶은 게 이 BH의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비서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좌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문기구와 조정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은 그 전 부처를 통합해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문기구하고 조정기구가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배분이 조정하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그 변천 내용을 보면 이제 부처도 이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자문기구가 과학기술 자문기구에서 교육과학기술 자문기구도 되고 이런 변천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기구가 계속적으로 좀 예를 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거버넌스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변화를 추구했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자문회의, 제가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 자문회의가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그 조정기구, 예산의 심의와 정책의 조정과 정책의 자문을 다 통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로 일단 형식적으로는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자문기구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여기 조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의 구조입니다. 우선 그 맨 아래 층위를 보면 각 이제 연구 주체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정부 R&D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겠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부처별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기관들에게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이제 위탁하는 주체인 정부 부처가 있겠죠.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및 기타 국방부, 환경부 이런 이제 정부 부처가 있고, 그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 등을 다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제 조종하는 그런 기능을 맡아가지고 있고, 그 혁신본부의 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다시 심의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물론 BH의 정책실의 과학위 보좌관실과 협의하여 일부 진행을 하고 있다. 그쪽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BH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정부 출범할 때 만들지 않았는데 과기장관회의라는 게 중간에 이제 2년차, 3년차부터 생겼나? 중간에 생겼죠. 그래서 과기장관회의, 또 확대 과기장관회의가 생겨서 이 각 부처의 조정 기능을 지금 사실 혁신본부가 일부 가지고 있고 과기장관회의에서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버넌스 체계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좀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구조를 만들 때는 현재 지금 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조를 보시면 자문회의가 민간위원들이 있고 그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말한 과기관계장관이라는 분들이 자문회의에 오셔서 각 부처의 내용들을 민간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정책을 논의해서 방향성을 정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장관님들이 여기를 안 오시고 따로 과기장관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실행에 대한 그런 논의를, 범부처 논의를 거기서 하신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별도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과기자문회의에서 정하고 예산과 계획에 대해서는 또 과기자문회의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하는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과기장관님들이 따로 모여서 또 협의를 하신다. 이런 논의 구조로 되어 있다.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과기자문회의가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요것은 사실은 저희가 사실 요걸 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각 나라의 그 자문 조정 기구의 현황을 좀 보시면 미국은 이제 과학기술 자문회의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조직인데 활동을 할 때가 있고 활동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정부에 따라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이 자문회의의 역할과 실제 활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분야별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도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OSTAP나 국가위 뭐 이런 것들도 예산 조정하는 기구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이제 주요 정책 주무부서가 이렇고 보좌기구가 있고요. 과학기술 정책 담당 대신이 있고 뭐 장관 그건 조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문기구와 조정기구와 예산조정기구가 언제부턴가 통합이 돼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라는 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저희 정부가 저희가 왜 이걸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이 범부처 이 협의가 안 된다. 거버넌스가 없다. 그래서 그 범부처 협의가 잘 되는 그런 근데 일본도 동일한 문제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일본도 각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됩니다. 그 관료 조직으로 돼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경직된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료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를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구조를 일본인 사람들이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좀 공부를 했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범부처적인 협의가 되려면 예산의 조정과 정책 자문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것을 민간위원들과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참고하여 저희가 현재 정부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기술 패권 대응이라든가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으로 또 감염병, 탄소 중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전환적 혁신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는 과학 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환적 혁신 정책 때문에 탄소 중립이나 감염병 대응,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이제 개개인의 기업에서의 R&D로 대응할 수가 없고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R&D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R&D의 역할이 한동안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대응하려면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또 예를 들면 2009년에 OECD에서 한 그 한국 R&D 정책의 과제라고 해서 10개를 이제 리스트한 것을 보면 제일 10번에 참여형 R&D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범부처적인 거버넌스를 그분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하라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합한 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과기 정책의 과학이 실종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근데 우선 좀 이해를 하고 가고 싶은 겁니다. 과학기술 정책이 무엇냐라는 거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저분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범위가 달라요. 제가 좁은 의미에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은 R&D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다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예산을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관장하느냐가 틀이
되는 겁니다. 정부의 모든 활동은 정부의 예산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을 규제하는 그 규율을 정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을 말하고 있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부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기 정책이라고 말할 때 어떤 정책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정부의 그 액션 스트럭처 안에서는 정부의 어떤 예산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달린 것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 정책은 R&D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 R&D 정책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R&D 예산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정책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R&D 정책을 훨씬 벗어난 굉장히 광범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정책은 특히 과학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과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포함되니까 산업정책, 즉 통상적인 전통산업기술, 신산업기술, 자, 환경 관련된 기술, 보건기술, 국방기술을 다 포함해서 국방정책, 보건정책, 환경정책, 산업정책 등등을 다 과학기술 정책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은 R&D 정책에 국한해서 보고 있다. 그런데 R&D 정책 바깥에 있는 이 수많은 정책들을 에너지 정책까지 포함해서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규정하면 당연히 거기에 지금 현재 과학적인 거버넌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가 어드바이스하고 있는 그 거버넌스 세트를 훨씬 벗어난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거버넌스가 미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종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R&D 정책이 국가의 광범위한 혁신 정책의 하부 단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아래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다양한 산업 정책, 환경, 보건, 교육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과학기술 정책은 교육 정책에 해당되고 어떤 건 보건이고 어떤 건 환경이고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는 우리가 ICT 산업 정책, 기초연구, R&D 예산 조정 등을 이제 과기부가 관여하고 R&D 예산 전체를 이제 우리가 거버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것은 R&D 예산을 거버닝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산업, 환경, 보건, 교육 정책에서 과학, 기술에 관련된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국가 혁신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것이 차관급의 혁신본부에서 가능한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가 R&D 예산만을 다루는데 거기서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럴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가지고 과학기술계에 던지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계 보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시스템을 관장하라라고 하면 과학기술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량이 없습니다. 예. 어느 과학자, 어느 기술자도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원한다면 역량부터 키워서 점차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시면 나중에 음료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차기 정부 과학기술 혁신 정책 행정체계 고려점이란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미래연구센터장이신 박상욱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박상욱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염한웅 부의장님께서 자문기구, 심의의결기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해안을 보여주셔서 아주 제가 탄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위의 거버넌스보다는 조금 더 집행단에 있는
행정부처 레벨의 조직 개편 방향의 고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표지를 띄워놓고 좀 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체계, 지금 1차관실이 있고 R&D 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요. 2차관실이 정보통신기술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일종의 3차관실인데 예산 종합조정과 또 혁신 생태계에 관련된 제도 정비, 연구개발 평가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혁신본부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혁신본부는 사실 참여정부 때 처음 설치됐던 것인데요. 사실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크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습니다만 대략 9년간 안정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 연구 현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러 가지 사업 운영이라든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꽤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며,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1차관실, 2차관실 그리고 혁신본부로 구성된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관료는 상당히 특이한 관료입니다. 일반 관료들이, 다른 타 부처의 관료들이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BH를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서 과학기술 관료들은 주로 연구자를 바라보고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료만의 전문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해처 모여를 하면서 정부 부처를 자꾸 건드리면 이 관료 집단의 전문성이 와해되고 안정성이 저해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년간 과학기술 관료 집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체계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막 잘 작동되는 완성도가 높은 행정체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떠한 부처하고도 사전 논의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며, 순전히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자인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님 축사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부의장님 발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시환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거의 분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기술 주권을 지켜야 되는 패권 경쟁 시대에서 자강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과학기술의 진보 외에도 당면한 지역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기여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탈탄소, 디지털 전환 등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전환기다라고 했을 때는 탈추격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환기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탄소 중립이나 디지털화의 전환이라는 그런 뜻으로 쓸 때도 있는데, 결국은 다 대전환의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환을 위한 전환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필요한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발전과 또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적은 역량을 엘리트 관료 집단과 정부에 조금 투자했다면, 지금은 민간의 역량이 정부를 추월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라 함은 행정체계나 정부 내 조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치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아본 뒤에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조직이 필요한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을 저는 취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벌써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몇몇 부처가 차기 정부의 상징 부처로서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부라던가 디지털위원회라던가 보건안전부와 같은 그러한 부처들이 차기 정부의 상징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후에너지부가 만약에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발 정부 개편이 있을 것이고요. 또 디지털위원회가 현실화된다면 과기정통부가 역시 개편의 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개편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 와중에 차선으로서 어떤 부처를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부 체제는, 행정체제는 지금은 소용없는 지나간 단선 모델, 리니어 모델에 기초를 합니다. 즉 과기정통부가 기초연구를 주로 맡고 원천기술연구까지를 맡고 그 외에 산업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가 개발이라든지 기업 R&D를 맡는다는 일종의 분업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니어 모델은 국가혁신 시스템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지금 수명을 다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분야를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mRNA 백신은 대학교의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등장했고 바로 이어서 대학발 창업기업, 스타트업에 의해서 또 개발이 진행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해서 백신으로 상품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근래의 과학기술은 대학 랩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간극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혁신의 원천은 이제는 응용 개발 단계가 아니라 기초 연구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니어 모델에 기반한 과거의 분업 모델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환에 있어서 전환은 실패, 전이 실패, 또 시스템 실패라고 하는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혁신 정책의 목표입니다. 과거의 시장 실패론, R&D에 대한 과소 투자론이 과거의 혁신 정책의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이 실패나 시스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는 현재 약간의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탈추격기 시장 지향 혁신, 그러니까 민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 혁신 정책을 위해서 포괄적인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과학기술 R&D와 기업의 활동들, 또 혁신의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을 강구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 내에 어떤 부처가 미래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전략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는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을 위한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환적 혁신 정책이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또한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이공계 인재 양성의 거버넌스, 지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흩어져 있고요. 또 바이오의 R&D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또 우주청이라고 하는 청을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별도로 설립을 해서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진흥 기능을 맡기느냐 하는 몇 가지 이러한 분야별 사안도 존재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적이고 포괄적인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현재 유럽을 비롯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선진 학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문제에 대응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든지 디지털화를 부작용 없이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미션이 우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장관님 축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돼서 이제는 혁신정책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R&D는 혁신정책의 하나의 분야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혁신정책 3.0 또는 3세대 혁신정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 벌써 하반기입니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OECD의 코리아 이노베이션 리포트가 새 버전이 나오는데 그 OECD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3세대 혁신 정책에 대한 주문이 다음 코리아 리포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행정체계는 혁신전략부 또는 과학기술 혁신전략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후에너지부라는 부처가 현실화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관실 산업기술정책을 담당하고 또 산업생태계를 담당하는 조직과 과기정통부의 혁신본부와 1차관실을 합치고 이공계 인재양성 기능을 교육부로부터 또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부로부터 이관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그야말로 넓어진 혁신정책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부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여전히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종합조정 기능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거대 부처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3차관실 정도의 현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워낙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시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보니 마땅히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총리를 더욱 격상한 과학기술혁신부총리로서 부활시키는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원천 R&D와 전략기술 R&D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라건대 현행 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일환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임무지향 행정체계를 이안으로서 오늘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귀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과학기자협회 회장이신 이영환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이삼열 연세대 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장님과 정우성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님,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전문기자님,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차장님,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염한웅 부의장님과 박상욱 센터장님께서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좌장이신 이영환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 1의 제목이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부보다 과학기술 정책 예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염한웅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예산 배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심의 기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과학기술 정책에 과학의 더 많이 추가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염한웅 그 부의장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R&D 정책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과학기술 정책을 그렇게 협의의 의미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발전 문제 그리고 국가가 당면한 문제.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감염병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이것들이 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과학기술의 정확한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보다는 어떤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두 번째 발표에서 박성호 교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광의의 요구를 포함하려면은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가 하나의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언론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연구 현장에 계신 정우성 포스텍 교수님께서는 이번 두 분의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항공대에 있는 정우성입니다. 먼저 차기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안을 보여주신 두 발표자님의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발표 토론 제목을 국가 역량에 맞는 정책, 거버넌스 이런 쪽으로 붙여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서 좀 국가 역량도 좀 성장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비해서 과학기술 정책이나 거버넌스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학이 실종된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가령 몇십 년 전에는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에 요구하던 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특히 한동안 한참 얘기하던 추격형 선진국을 추격하는 산업 R&D 쪽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 국가 역량이 좀 더 커지면서 탈추격형 선도형 R&D 정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역할이 R&D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 R&D 정책에 머무른다. 앞서서 염한웅 부의장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몇십 년 전에는 유효한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도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역량이 커지고 덩치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오늘도 논의할 전염병을 비롯해서 고령화, 기후 대응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가 바뀐다든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R&D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야 했다면 지금은 R&D가 도리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R&D가 아니어서 좀 더 커져서 사회와 관련된 일들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R&D 정책이 과기 정책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과생들의 표현을 빌면 R&D 정책은 과기 정책의 부분 집합일 것이고요. 혁신 정책의 또 부분 집합일 것입니다. 근데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과도 이제 그 교집합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갖고 있던 적이 있었죠. 앞서 발표자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경제와 사회의 큰 틀을 가지고 부총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부 조직으로 보면 부총리급의 역할을 할 만큼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조그만 R&D에 머물거나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데 과학기술이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실종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행정조직으로 좀 보면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 자문회의와 과기장관회의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또 과학기술 그 염한웅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하더라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정부 정권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데 정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다른 분야의 제도와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산하의 자문 기구이고요. 지금 이제 심의까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처 간의 행정 부처 간의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의 밑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과기장관 회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좀 정리가 되려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구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뚜렷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문회의가 청와대 정책실과 같이 있는 건 대통령 조직이고 과기장관회의는 총리 조직인데 이거는 과학기술의 담론을 많이 넘어서고 일반적인 행정 조직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부분이 사회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하에서 조정 기능을 생각하다 보니 그 박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부처주의 통합해서 조정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부처끼리 벽을 쌓고 각자 일을 하는 독임주의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대부처주의를 해서 부총리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 그 3차 간실을 유지하면서 부총리로 경제, 사회, 과기부총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 정도를 한 번 더 해보든지 하여튼 저는 이거는 결국은 다른 행정조직의 개편과도 맞물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상욱 교수님께서 차기 정부의 이 하이라이트 될 부처를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갑갑함을 느끼는 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정책들과 이렇게 교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빠져 있고 저는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통, 협력, 조종 이런 기능들을 하는 그것이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를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실종되어 버린 과학을 찾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앞에 발제자들의 두 분의 의견을 좀 말씀하시면서 국가가 발전하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이란 다음에 좋은 방향만 생각하지만은 도전 과제가 많아지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 사항을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이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정책과의 교류, 협력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박상욱 교수님께서는 그 차기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과학기술부가 교육과 결합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정보 IT와 결합했다가 또 분리가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귀하신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삼열 교수라고 합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04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5년에 연세대학교로 넘어오면서 이 부처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옆에서 생생히 보아왔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 그 공무원들이 되는 것도 보았는데 오늘 이 기자협회에서 했던 그 주제가 저는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의 실종의 문제는 저는 그 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조금은 결을 달리해서 과학이 왜 실종이 될까를 얘기하면 과학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간과 긴 호흡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호흡이 짧은 분야들과 계속 어울림으로 인해서 과학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공헌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교육의 이슈가 전 국민은 1년마다 한 번씩 신문의 일면들을 차지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과학의 이슈가 절대 그 부처에서는 앞을 차지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과기 정통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IT 쪽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이 너무 급격하고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은 또 소홀히 여겨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 많은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정통 쪽의 이슈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과기 쪽의 이슈들은 사실은 그 정책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그 영향력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염두에 둔다면 부처를 흔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박상욱 선생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부처들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붙였다가 띄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을 낳는지는 뭐 저는 행정학자로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과학에 대한 것들을 보다 그것을 조직들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이 다시 한번 실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이슈들, 가령 소부장 문제들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기초 재료 문제들 나오고 AI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과학에 관한 긴 호흡을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슈들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과학기술부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근본들을 계속해서 놓칠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의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5년에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100이라면 95% 이상은 항상 루틴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에서 급격히 우리가 5년 안에 초점을 맞춰서 바꿔야 될 것들이 5%에서 1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조정이나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 지원 등은 저는 청와대에서 이것들을 급격히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조직들을 널리는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다시 온라인해서 그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인력들은 굉장히 많고 또 출연연구소에서도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것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5년마다 모든 판을 바꾸는 것들은 과기정책의 근간을 흩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핵심되는 주제들에 관해서만 정책적인 고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새롭게 조정이 일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조정과 실행 권한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기재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을 나누는 일 말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기 예산의 경우도 예산의 조정과 또 예산의 실행, 사업의 수행 자체가 모두 혼재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혼란과 부처 간의 불필요한 갈등들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들을 적절히 분리해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삼열 교수님께서는 그 섣부른 과학기술 행정체계, 거버넌스의 변화가 오히려 긴 호흡이 특징인 과학기술에 저해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 정부에서 그러한 과학과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시도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수 연구 인력을 키우려면 교육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어떤 도구의 차원, 무슨 목적의 차원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융합되는 것, 결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여러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과학기술 행정체계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 현장을 취재해 오신 기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차장은 두 분의 발제와 그리고 여러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들리나요? 네. 예,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희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는 아니고요. 옆에서 이제 과기정통부를 출입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와칭하고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정책하시는 분들보다 현장에 대해서는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현장 얘기를 좀 하면서 두 분 발표자분들 발표 내용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그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어오면서 9년간 바뀌지 않았죠. 사실 거의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위와 결합하는 단계로 가면서 조금 거버넌스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거의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어젠다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연부의장님께서는 이제 그 R&D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 R&D 정책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던진 이 어젠다와 메시지를 보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영민 장관님 계실 때 이 떠오르는 게 이제 5G 상용화라는 거였고요. 최기영 장관님 계실 때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화두가 됐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임혜숙 장관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게 이제 R&D 정책, 이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인데, 과연 이제 과기정통부가 던지는 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어젠다가 과연 과학기술 분야의 R&D 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저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장관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최기영 장관님을 간단히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바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최기영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시끄러워서요, 그거까지 챙겨야 돼서 좀 힘듭니다. 이제 특유의 이제 그 학자다운 말씀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기정통부가 하는 일에 사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면서 R&D 정책의 핵심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관님께서 이제 부처의 수장이신 장관님이 힘들어 하신다. 물론 우정사업본부 노조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 주어진 역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거냐 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장관님이 취임하거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전 매체가 모일 수는 없지만 일부 매체가 모이고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과기정통부를 관통하는 이슈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어젠다로 모아져야 되는데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죠. 어떤 기자들은 OTT 플랫폼이 중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기자들은 뭐 우주 발사체 개발이 어떻게 뭐 잘 못 됐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뭐 달궤도선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중구난방이 되는 속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어젠다는 뭐냐,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연부의장님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과기혁신본부가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과기혁신본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뭐 전 부처의 국가 R&D 정책 전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예산 배분도 좀 통합하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혼재돼 있고 서로 다른 R&D 관리 시스템도 좀 통합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시스템 개선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었던 게 이제 뭐 연구자들의 성실 실패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뭐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95%가 넘는다, 이건 문제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만난 그 대학 교수님께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동량으로 듣는 얘기인데, 동료 교수님이 3년짜리 R&D 과제를 했고 뭐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제 성실 실패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정결하게 하면 결과가 괜찮았을 텐데 6개월 뒤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괜찮았다고 해서 다시 이제 어필을 했는데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실 집회한다면서 용인한다면서 왜 안 받아들여지냐라고 했더니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기부는 안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 부처 과제였을까요? 그랬더니 산업부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 과기혁신본부에 한번 어필해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기혁신본부에 물어봤는데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기혁신본부가 전체 부처의 통합 R&D 이 정책을 관리하게끔 출금을 했는데, 과연 아까 연부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차관급 혁신본부로 부처 통합형 혁신 시스템이 가능할까? 요거를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좀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금 이 주제를 잡은 것도 사실은 내년 대선과 과기 거버넌스의 중요성 때문에 잡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많은 부분들을, 이 고민의 지점들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은 그 과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 행정 체계라는 것은 분명히 연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R&D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과학기술로 나아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벽에 따라서 좋은 제도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서 AI라든지 인공 이런 IT라든지 여러 분야와의 융합, 발전,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 확장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 전문기자는 이런 오늘 발제와 그리고 여러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최준호입니다. 앞에 발표자 또 토론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디 페이스북에서 또 여러 곳에서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반정부 언론. 굉장히 예전에 7, 80년대 반정부 인사 그때 이제 그런 표현하고 완전히 다른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반정부 언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디어는 와치독입니다. 감시 기능하고 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 있든 또 쓴소리를 비판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정부 언론이라는 그런 표현이 요즘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 정부 R&D 예산이 30조에 거의 육박하고 또 뭐 심의 과정에서 아마 30조를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GDP 대비 명실상부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 논문, 특허수 이런 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미래도 굉장히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논문 수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 지표를 좀 보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뭐 최근에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이미 연구수라든지 과학 부분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현장에서 언론 미디어로서 지켜본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염한홍 부의장께서 정치와 상관없는 과학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글쎄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과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절반은 뭐 동의를 하지만 절반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저는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고
굉장히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총리급의 혁신 기술 과학부인가요? 그런 어떤 확대된 가버넌스 시스템을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상옥 교수님 해주셨죠. 저는 그런 그릇, 가버넌스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과학이 발전했던 시기를 언제냐라고 생각을 꼽아보면 세종 때였고, 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굉장히 우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왕정이고 한쪽은 독재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그런 정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더더욱 최고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각 정당별로 여야별로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쭉 살펴보면 과기 공약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과기인들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한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과학 기술을 가장 정점에 두고 고민을 하고 또 공약을 내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올 1월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이 있다. 또 코로나19 싸움과 기후 위기에서 과학에 귀 기울이겠다. 세계적 과학자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들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하며 나와 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고요. 트럼프 정부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어땠느냐? 와치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과기 공약을 이제 처음 얘기할 때 사람 중심을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재를 뽑을 때 블라인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 장관급 인사가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재는 채용하는 게 아니라 영입을 하는 거다. 블라인드 채용으로는 좋은 인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 출연자들 전부 다 블라인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요 과기 기관장 인사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과연 우리가 이분이 이 기관의 최고 기관장으로서 일을 잘 수행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기관의 장을 뽑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할당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평등이나 사람 우선 좋은 말입니다만 과학기술의 수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냐. 저는 과기 공약은 이런 시스템 저런 방법 다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R&D 30조 세계 1위, R&D 패러독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률 98%라고 그러고요. 성장 엔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버린다.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할 세상을 우리가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여전히 관료 중심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박사위에 주사 있다. 실제로 그 출연연에서 기관장 또는 고위 간부들이 정부의 사무관, 서기관, 과장들에게 쩔쩔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자, 그리고 과제를 선정할 때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아름아름 그들만의 리그로 과제 선정에 휘둘린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25개 출연연을 관장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있습니까?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지만 행사 못하고 BHS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과학기술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시나리오 냈는데 심지어는 많은 과학자들이 또 과기계 안에, 부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그 후쿠시마 사태로 그 홍역을 알았던 일본마저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원자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부 대통령 공약에 탈원전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무대학 연구소가 최근에 발족을 해서 거기서 하는 일이 원자력 SMR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형 선박용 원자로 만드는 거,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도구가 되는 과학기술, 이것도 문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염한웅 부회장님 계시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저는 주요 경제 주체가 빠진 게 아니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카운트해 보니까 자문회의 자문위원 중에 대기업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1기, 2기, 3기 쭉 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부족하다, 좀 더 보충이 되고 주요 경제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자문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자들도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답을 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염한웅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제가 하나 사전 질문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세션 제목을 하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은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이 되는가, 그것을 물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현재 시스템이 지금 그러하니까 R&D의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R&D 정책이라고 하면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D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거기에 어떻게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정부의 이제 R&D 예산을 편성하는, 즉 혁신본부에서 주로 편성을 하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각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각 전문위원회에 또 예산을 이제 편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회 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이제 3월에서 5월 달에 이분들이 굉장히 방대한 예산들을 펼쳐서 하십니다. 근데 가서 이제 제가 그 워크숍에 가는데 100여 분의 전문가 분들이 모이십니다. 각 전문 분야별로 다 민간 과학기술자들. 그래서 그 전문 분야의 분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그런 그물망으로 수렴되는 구조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심의회에서 또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내 예산이
또는 내 과제가 이게 짬짬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구조들이 그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과제들의 전체적인 그런 예산 조정을 다 반영할 수 있냐,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와 이제 이런 협업들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진호 기자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담으시고 좀 세부적인 이슈와 거시적인 이슈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R&D 가버넌스에 국한해서 일단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뒤에 가서 말씀하신 분, 또 정우성 박사님 말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위 그 과학기술이 주요 사회 경제 문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확장하면, 그래서 R&D에서 확장하면 그것이 혁신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언급하시는 것은 그 혁신 시스템을 또 벗어나는 사회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R&D로 우리가 구축이 돼 있고 과기혁신본부라고 이름을 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진짜 담당해야 될 그 혁신 거버넌스 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하고 있다. 현재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혁신 R&D 거버넌스가 없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 초기에 1년을 제가 딱 보내고 현재 구조를 보고, 기재부가 이렇게 혁신 R&D, 혁신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이 구조에서는 혁신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 체계가 차기 정부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이렇게 하면 설명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욱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학기술이 담당해야 될,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요구되는 사회 문제가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혁신 체계를 위해서 좀 더 확장된, 그리고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는 많은 분들이 찬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것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상현 교수님께서는 다른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좋은 의견 토론으로 많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더 생각을 다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체계 관련된 말씀인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지금 기재부가 사실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혁신본부가 편성을 하지만 최종적인 R&D 예산에 대해서 어떤 총액이라든지 큰 덩어리를 결정하는 거 여전히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R&D 예산 편성권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혁신성장본부라는 게 기재부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혁신 정책과 또 공공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또 규제 혁파,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기능도 혁신전략부라는 가칭 혁신전략부로 반드시 일원화해서 혁신 정책에 그 뭐랄까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과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행정체계가 산업부와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기초과학 연구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아니 그러면 산업 이슈에 함몰되거나 긴급한 뭐 소부장 같은, 이번에도 있었지만은 그런 현안에 대응하다 보면 과학이 실종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세션의 제목처럼 만약에 산업부와 같이 가게 된다면 과학이 정말 실종되는 게 아니냐, 기초과학을 죽이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자연과학이나 기초과학을 죽이려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특히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응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류의 과학 지식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 기초라고 불리는 연구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상향식입니다. 과학자들이 하시고자 하는 연구를 제안하셔가지고 피어 리뷰를 통해서 연구비가 배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과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목적 기초라고 불렸던, 앞으로는 이제 인무지향적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유망 분야라던가 아니면 조금 미래의 전략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양자 컴퓨팅을 기반이 되는 양자 물리학이라던가 아주 가까운 사례로요. 미래에 유망할 것 같은 과학 분야들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미들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 분야, 물론 학계의 참여를 통해서 유망 분야가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유망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좀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하는 전략적 기초과학 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기술과 함께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과학의 두 가지, 개인 기초연구와 전략적 기초연구는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과학자에 의한 과학기술 정책의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내년이면 아마 9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국연구재단이 그 펀딩 에이전시로서 현재는 과기정통부의 말하자면 대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자 주도성을 더욱 강화해서 기초연구는 연구재단이 알아서 연구자 주도로 연구비를 배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처 입장에서는 일일이 이 연구해라 저 연구해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떠한 기초과학에 대한 펀딩 에이전시를 부처 아래에 두는 경우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통합적인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에서 기초과학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간기구에 해당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양해서 연구자 자율적인 연구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제안드린 행정체계 개편에 숨어있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발제자와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가능한 한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의견이 다 일면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션 제목이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은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과학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대학에 있는 연구자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 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연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은 국가의 당면 과제를 연구하고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기초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사회와 같은 이런 다양한 도전적 과제가 이루어지고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있는 연구자와 출연연의 연구자가 어떻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결을 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년, 20년 뒤에 혹은 더 먼 뒤에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보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기초 연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해야지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학이 실종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큰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문제를 건드리다 만 듯한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 생각한다면은 서론을 잘 썼다가 본론을 쓰지 못하고 마감이 된,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자들에게는 짧게 쓰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번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후속 기사를 계속 내고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토론자 발제자들이 이 여러 의견들을 다 가슴에 담아두시고 연구 현장에서 혹은 정책 현장에서 그리고 언론 취재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제시된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